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기간 이제 들어가야 돼. 바로 들어가야 돼. 그치? 5주밖에 안 남았거든.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폭풍 진도를 빼고 있는 오락산을 보니 매우 긴박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마다 복습을 자기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복습 잘하는 거, 독서에서 복습은 본문을 조금 몇 번씩 읽어야 돼요. 우리가 문제 푸냐고 옆에 보는 거 있지. 그거는 절대 본문 읽은 게 아니야. 본문 읽은 거 필기한 거랑 아래 각주 달린 거랑 옆에 설명 들어간 거랑 학습 활동, 그 다음에 대단원 맨 끝에 요약되어 있는 거 있거든. 거기까지 다 읽는 게 1회독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5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한 4주 정도면은 좀 버닝이 되잖아 원래는. 근데 이제 바로 다음 주면 4주야 얘들아. 그래서 바로 그때그때마다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끝에 가는 지문은 한 번 보고 거의 바로 시험에 들어가는 꼴이 돼가지고 되게 시간이 촉박하거든. 그래서 늦장 부리게 공부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숙제 절대 밀리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숙제 공지를 하면은 숙제 좀 개판으로 방학 때 해왔던 애들이 좀 많아서 좀 짜증났거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숙제 안 해오면은 안 가져오는 거랑 똑같아. 무조건 밖에서 푼다. 그리고 들어온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못 들은 거는 영상 하는데 영상 딱 일주일 제공. 안 보는 거는 자기 발작. 오케이? 그래서 딱 이렇게 누구나 공통적 똑같이 줄게요.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 통합적 읽기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자습서 파트가 2개밖에 안 들어가더라고. 그치? 그래서 자습서 파트 이번 주 한 번 하고 다음 주 한 번 하면 3주가 남는데, 그 3주는 그거 한다며 얘들아. 영역별 그 독서 하는 거 있는데, 쌤이 어저께 갑자기 또 작두를 탔어. 내가 갑자기 수업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이 영역별 독서 뭐 할까? 애들 수행평가로 내준다고 하는데 그 시험범위 나온다 하길래 모의고사도 안 나와. 모의고사 출제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영역별 독서를 뭐 할까라고 하다가 어제 애들이랑 얘기하다가 작두 탄 게 수능 특강 아니면 수능 완성에서 독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발췌해가지고 뭐 영역별이라는 게 아니라 인문, 사회, 과학 그런 걸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 각 해당되는 거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 작두까지는 아니지만 작년에도 수능 완성해서 영역별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완성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쌤이 지금 수능 완성하고 있거든, 애들이랑 3학년들이랑. 그래서 나오면 아리가또겠다 라는 거까지 하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주제 통합적 읽기 3개 다 할 겁니다. 31쪽 가볼게요. 주제 통합적 읽기의 개념과 방법. 주제 통합적 읽기가 일단 뭔지 한번 볼게요. 개념. 하나의 화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보이는 독서 자료를 비판적, 통합적 읽고 재구성하는 독서 활동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하고 있는데,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화제가 일단 주어져야 돼요. 공통 화제가 무조건 있습니다. 화제라고 하는 것은 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소재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문 학교에서 했습니다. 얘들아, 이 가나다라는 지문의 공통적인 소재 뭐야? 화제는 행복이죠.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은 행복은 좋은 거야, 행복은 나쁜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행복은 아니라 다 좋다고 얘기하겠죠. 행복이 마이너스라 얘기하는 지문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쓸 거예요. 같은 화제, 공통 화제, 다양한 관점, 다양한 관점 아니고 다양한 형식. 우리는 이거 안 합니다. 이거는 다양한 관점인데, 지금 우리 이 단원에서는 이 다양한 관점 보는 거는 좀 빠져 있고요. 다양한 형식 보는 게 빠져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다양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가볼까요? 아래 제세계가 가나다 있습니다. 가나다의 갈래 한번 봐봐. 첫 번째 가는 설명문, 나는 소설, 다는 논설문이라고 해서 각각 설명문, 소설, 논설문이라는 다양한 갈래에 따른 글을 읽어보자 라는 게 주제 통합적 읽기 방법 중에 이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각각 들어갈 건데, 가를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가 내려가 볼게요. 어느 철학자의 행복 수업이라는 지문이네요. 갈래는 설명문이고 제재 뭐야? 공통화제 행복이라는 걸 잡고 있네요. 성격 객관적이고 해설적입니다. 그래서 설명문을 읽을 때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 거. 너네 설명문 엄청 많이 읽었어. 설명문이 뭐야?
비문학이에요, 비문학. 얘들아, 독서라고 말하는 비문학이 설명문인데 설명문을 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얘들아 간쓰게 했던 그 겨울방학의 기억을 떠올리면 비문학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설명하는 방식을 읽으면서 보는 거야. 파악하면서 설명하는 방식. 설명하는 방식이 뭔데요? 정의, 예시, 인과, 비교대조, 과정, 인용, 예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설명하는 방법을 보면서 우리가 글을 전개해 나가는 거. 뭐 정의, 예시, 비교대조 등등등을 파악하면서 읽는 것을 중시한다. 뭐 소설은 우리가 맨날 했던 것처럼 인물 관계 잡고 어떤 사건이 있는지인데 여기서는 사건이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진 않고 그냥 주 이야기 수루하는 부분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중요한 소설처럼 읽진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논설문. 논설문은 주장과 근거를 잡으면서 읽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어떻게 뒷받침했는지, 그 뒷받침하는 것은 약간 논설문은 화법과 작문 같은 스타일이야. 그래서 말할 때 어떻게 뭐 신뢰도를 올렸는지 뭐 이런 식의 근거를 찾으면서 읽을 거다. 그래서 주제 통합적 읽기 갑니다. 가서 주제 행복은 지성, 감성, 도덕성이 조화된 상태에서 자신만의 삶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주제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읽어볼게요. 특징 행복에 대한 미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오른쪽 넘어갈게요. 어느 철학자의 행복 수업 하나씩 할 겁니다. 가 하나씩 하고 나 하나씩 하고 처음 공리주의자로서의 미래의 정의한 행복. 공리주의자가 뭔지 뒤에 가서 갑시다. 행복의 개념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발전시켜야 할 능력이 있대요. 행복이 뭐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뭘 발전해야 돼? 끝!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 가나다의 전체 글의 주제 제목은 뭐냐면 우리는 행복한가?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가의 소제목 어느 철학자의 행복 수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문단을 나누면서 설명문은 좀 문단 나누면서 갈게요, 얘들아. 그래서 좀 문단을 나눠볼게요. 1문단 뭐 필기를 포스트잇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의 그 글을 그 지문에다가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지문에 있는 베이스를 좀 간략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볼 거고 문단별로 접근을 해봅시다. 1문단 1문단에 얘들아 정리는 뭐라 돼 있어? 거기 문단 끝에 보면 정리되어 있는 거 보고 있거든? 1문단 끝에 뭐라 돼 있어? 미리 제시한 행복의 정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보여야 돼요. 미리 제시한 행복의 정의. 가봅시다. 두 번 나눠서 할 거예요, 이거. 가보면은 철학에서는 읽어볼게요.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행복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고 수많은 철학자가 나름의 대답을 내놓았다. 그중 철학자 미리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지가 뒤에서 답을 해줄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문답법이라고 불러요. 이 글은 얘들아 모든 문단이 다 문답법으로 시작해요. 묻고 답합니다. 그리고 문답에 뭐 형식 이런 말도 쓰고요. 선택지에 가끔 나와요. 알아는 두라. 이걸 시에서 얘기하면 뭐 자문한다, 자문자답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독서는 그냥 문답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답. 제 행복이 무엇일까라고 밀은 뭐라고 할게 하니까 밀은 공리주의자로서 밀은 공리주의자래요. 얘들아 공리주의자 오른쪽 날개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밀 19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했던 자유주의자이자 소수의 의견을 청취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수정하고자 했던 정치가다까지는 뭐 그렇고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인간이 동물의 본성,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성이 있다. 이성이 중요. 이상 미안해. 본성 이상의 능력. 오케이. 이상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나옵니다. 동물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할 수 있다. 쾌락,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 질적 공리주의자입니다. 공리주의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공리주의가 뭐야? 공적의 이익을 중시하는 거야. 그래서 공적의 이익을 중시하다 보니까 공적의 이익은 결국은 행복을 중시하는 자들이 있거든. 행복과 뭐 쾌락.
그래서 혼자만의 쾌락이 있으면 안 되고 공적인 쾌락, 공적인 이득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들이 뭐야?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런 말을 쓰죠.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공평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빈부격차 없어야 되고 사회적 약자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보건적으로 낙후된 지역 없어야 되고 누구나 공평하게 다 대우를 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걸 지녀야 된다는 사상가였는데 걔네들이 충분히 행복이 뭔지 얘기해 볼 수 있었겠죠. 걔네들이 얘기하기로는 공리자유로서 다시 돌아옵니다. 본문. 행복이란 기쁨을 주는 것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이며 다시 불행은 고통이 있고 기쁨이 상실한 상태를 정의한다. 기쁨은 즉 고통이 없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유일한 목표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미리 말합니다. 미리 얘들아 행복이 뭐래요? 행복은 기쁨이 있고 뭐가 없다? 고통이 없는 것. 반대로 고통이라는 것은 아니, 불행이라는 것은 기쁨이 없고 고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놨네요. 그래서 지금 무슨 설명 기법이 들어갔어? 미리 말한 정의가 들어가고요. 이 정의를 미리 정의한 거를 나는 지금 뭐 한 거야? 글쓴이는 인용한 거예요. 뭐뭐라고 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 안에 보니까 행복과 불행에 대한 개념이 서로 어떻게 돼 있어? 대조돼 있어요. 노란 색깔은 아까 말했던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하래 얘들아? 우리가 삶의 목표래. 삶의 목표 이꼴 뭐 하는 거? 기쁜 거. 이꼴 뭐 하는 거? 고통이 없는 거. 다 같은 말. 이거 우리 비문학에서 뭐라고 배웠지? 같은 말인데 표현만 다르게 있어. 동어치환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어치환을 잘해야지만 글이 되게 단순한 정보라는 게 인식이 되는 거죠. 비문학 잘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모의고사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씩 녹아져 있어요. 같은 독서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모의고사랑은 다르죠, 느낌이. 아무튼 이렇게 미리 정했다. 간단하죠. 행복, 기쁨이 있는 거, 고통이 없는 거, 불행, 기쁨이 없고 고통이 없는 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뭐야?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를 정의를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기쁨이 있는 게 뭔데? 고통이 없는 게 뭔데? 이런 애들이 철학자들이잖아. 계속 말꼬리 듣는 거. 이 문단 가봅시다. 이 문단 내려가 볼게요. 중간 부분인데 가보면 거기서는 어떤 정리를 했냐면 물질적 만족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관한 벤담과 미래의 관점 차이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만족. 물질적 만족과 행복의 상관관계, 서로 관계가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누가 벤담과 미래 의견이 나와 있다. 읽어볼게요. 거기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기쁜 거고 기쁨이고 어떠한 상태가 불행일까? 또 한번 문답법 갑니다. 기쁨 뭐야? 그리고 불행이 뭐야? 고통이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답해줄 거예요. 문답법. 그랬을 때 벤담은 이제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자, 얘도 공리주의자입니다. 근데 좀 결이 달라요. 물질적 쾌락을 기쁨의 출발점으로 제한한다. 즉 물질적 만족이 기쁨의 원천으로 생각하며 물질적 만족감이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행복이라고 여겨진다. 벤담이 말합니다. 벤담 왈 뭐라고 하니? 기쁨의 원천은 너가 기쁘고 싶어? 그러면 뭐 하래? 물질적 만족을 하래요. 그러니까 물질적 만족이라는 건 뭐야?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은 거야. 그쵸? 돈이 많고 너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네가 만약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하면서 물질적 만족을 즐겨라. 근데 물질적 만족이란 말에 동어찬 하나 있어요. 만족 대신
쾌락이란 말 써도 괜찮아요. 물질적 쾌락 써도 괜찮다. 그 결과 벤담이 말하기를 너가 원하는 물건이 많고 돈이 많은 물질적 만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은 곧 뭐다? 행복이다 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대. 동의 아니 얘들아? 그래, 동의. 근데 이제 미리 말합니다. 밀께서 쌤은 밀이 좀 더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쌤이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돈 잘 버는 직업 해야지, 그리고 돈 잘 벌어야지, 부자 돼야지, 집 사야지, 차 사야지 이런 생각에 가졌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물질적 만족이죠. 근데 그게 곧 행복이 되진 않더라고. 미리 말합니다. 밀은 읽어볼게 얘들아. 그러나 이런 말이 나왔어. 근데 역접이 되는 거죠. 그러나는. 그럼 이 말에 동의야? 아니면은 좀 반대돼? 반대된다라는 맥락을 잡으면서 읽어야 돼요. 독선 지금은 우리가 내신이다 보니까 당연히 한 발짝 먼저 가는 필요는 없어요. 내용을 다 숙지하고 들어간다는 거니까. 근데 실제 모의고사 수능을 볼 때는 그러나가 나오면 아 벤담과는 좀 다른 견해가 나오나 보다 라고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읽어야 되는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러나 밀은 물질적 만족이 행복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이 문장도 하나 씹어볼게. 물질적 만족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래. 그러면은 이 말 안에 내포되는 의미를 들어볼게. 이 말 안에는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적 가치도 중요하긴 하다. OX. 오예요. 그쵸? 근데 가장이 아닌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의 뉘앙스도 잘 읽고 들어가야. 근데 가치가 있으려면 결국 가치가 있는 건데 물질적 만족은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의 달성에 도움이 될 때만 의미를 갖는다. 결국 여기서 하는 말, 미래의 말을 들어보면 물질적 만족은 이꼴 뭐는 아니다? 행복의 다이렉트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는 아니야. 이 말을 좀 더 분석을 잘 해볼게요. 이 말은 필요는 해. 이 말은 필요는 맞아. 필요 오케이.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란 말이야. 그 반대로 미리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 물질적 만족은 행복이다. 즉 이거는 전부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이 말의 뉘앙스도 잘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 이런 전부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어떻게? 선택지로 만들어지는 거야 얘들아. 이런 말 지금 지문에서 썼어 안 썼어? 워딩 쓰지 않았지만 내포된 의미에는 충분히 우리가 추론해볼 수 있는 워딩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단어를 좀 씁니다. 전부다, 뭐 필요하다, 뭐 가장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은 결국은 뭐 해야 된대? 자리가 없어서 옆으로 갈게요. 아래에서 그냥 쭉 쓰면 돼요. 본질적인 가치를 달성했을 때 가치를 달성했을 시에 뭐가 생긴다? 물질적 만족의 의미가 생긴다. 있을 유자. 거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물질적 만족이 의미가 생긴다라는 것은 가치가 된다, 가치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본질적 가치를 달성했을 때만 된대요. 이 본질적인 거 조금 더 각주로 넣어볼게. 뭐의 본질이냐면 행복의 본질입니다. 즉 너가 본질적으로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돈은 그때서야 의미가 생기는 거야 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돈이 먼저는 아니네. 그 전에 행복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말을 미리 해주고 있는 거고, 벤담은 돈만 있으면 행복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미리 말하는 돈보다도 먼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행복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음 과제겠죠. 가볼게요. 다음 문단 가봅시다. 3문단. 3문단까지만 하고 끊어볼게요. 3문단 뭐야? 미리 제시하는 행복의 개념. 적혀있죠? 적혀있는 거 그냥 보셔도 돼. 그리고 조금 눈에 보기 쉽게
특히 여기 오늘 한 질문에서 이 가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요. 철학이다 보니까 난해해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좀 풀어 넣은 거예요. 설명문이기도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문답. 그렇다면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과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하면서 또 한번 문답법. 이제 문답법 안 쓸게. 너네는 쓰시고요. 그는 사람이 자기 존재의 긍지를 가질 때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 이는 곧 동어찬이죠. 같은 말.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다. 행복은 존경심을 가질 때구나. 이는 이 자긍심은 갑자기 얘들아 앞에 자긍심이란 말은 안 나오는데 이 자긍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들 다 자긍심으로 묶어버린 거야. 자긍심은 각자의 내면에서부터 성장하면서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기는 하지만 누구에게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두 가지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좀 이따 정리할게. 또한 밀은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자립적 능력, 이성적 자세, 관용적 태도, 다양한 방면의 관심, 타인에 대한 자발적 관심과 동정심이 갖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정리를 좀 해봅시다. 결국은 내가 틀렸다, 그치? 이게 아니었네.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과 조건. 이거 다음 문단인데. 행복의 본질과 조건. 가볼게요. 결국 문답법 하면서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밀께서 행복의 본질. 결국 뭐래? 행복의 본질은 좀 풀로 쓸게요. 자기 자신에 대한 뭘 가질 때? 존경심. 중요한 키워드 존경심입니다. 존경심을 가질 때. 같은 말 뭐라고 했어? 이거는 자기 존재에 뭘 가질 때? 자기 존재에 긍지를 가질 때란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긍지란 단어를 좀 알면은 좋은데, 긍지를 갖는다 많이 쓰는데 정확한 뜻을 좀 알게요. 긍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능력을 믿어. 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이거 될 수 있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얻어지는 당당함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경심을 가질 때, 자기에게 존재의 긍지를 가질 때라는 말을 간단한 단어로 묶으면 자긍심이라고 다시 동원찬은 또 해주셨어요. 이게 결국은 세 문장을 지금 열거를 해보고 있었는데, 존경심을 갖는다, 긍지를 갖는다, 자긍심 다 같은 말이다라는 걸 인지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자긍심의 특징이 두 가지가 제시돼 있어. 중요하죠? 내가 뭘 할 수 있어. 얘들아, 너네들 각자 사람마다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하고 싶어 하는 건 같아, 달라? 다 달라요. 뭐 겹친 사람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면은 내면 세계를 성장하면서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은 어떤 분야, 그 특정 분야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구는 수학을 잘해서 나는 이제 공학으로 좀 가야겠다. 나는 좀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애견 관련된 데로 가서 조금 난 그 능력을 발휘해야겠다. 나는 애들 좋아하다 보니까 학교나 유치원을 가야겠다. 이런 식의 사람마다 자기의 능력을 어느 정도 하고 싶어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건 인정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근데 이 자긍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다르지만, 종류, 재질은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행복의 요소로 작용됩니다. 행복의 요소로 작용된다. 그래서 이 행복의 본질, 결국 다 정리해보면 너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당당함을 가지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돌이켜보면은 애들이 지금 고등학생을 선생님이 엄청 많이 만나고 있고 보면 꿈이 없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 그쵸? 근데 꿈이 없는 애들이 좀 꿈이 있는 애들보다는 살짝 좀 다크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다크하다는 게 우울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못 느끼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자긍심이 좀 떨어지는 걸로 보여져.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내가 아직 이걸 못 찾은 거야. 자긍심을 못 찾았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애들이 하니까, 남들이 다니니까 이런 애 마인드를 생각하게 돼서 뭔가 목적성 없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좀 생각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뭘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생각해보고, 만약에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 돈 많이 버는 걸 해. 돈 많이 벌 수 있는 걸 하면 그 다음 꿈은 그 다음 스텝이야. 모든 직업이 자기의 꿈이 될 수는 없어. 그치? 꿈과 먼 사람들의 꿈과 먼 직업을 한 사람들이 더 많아. 나의 꿈을 쫓아서 하는 사람들이 없고, 지금 너희들도 뭐 꿈이 당장 대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학에서 그 과를 가. 그 과 가서 뭐 할 건데 라고 하면은 그냥 생물학과 가려고, 생명공학과 가려고. 왜 가? 그냥 좀 취업 잘 된다 해서 이런 말을 해. 그 취업 잘 되고 그 다음에 꿈을 꾸는 건 다음 스텝에서 하면 됩니다. 꼭 직업이 꿈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너희들 느끼게 될 거고, 그래서 행복의 조건 또한 제시해줬어.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라니 여러 가지 있는데 써볼게요. 행복의 조건은 자립적 능력, 그 다음에 행복에 대해서 이성적 자세, 그 다음에 관용적 태도, 그 다음에 또 있죠. 다양한 방면에 대한 관심, 에 대한 관심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타인에 대한 자발적 관심과 도입. 타인에 대한 관심과 동정심이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본대요. 그래서 지금 얘가 행복의 조건이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주르르륵 말했어. 행복한 거 뭐야? 열거. 체크. 행복의 조건을 보면은 조금 몇 가지도 뒤에서 겹치는 말이 있거든. 보면은 일단 자립적이어야 돼. 자립적이란 건 뭐야? 남이 하라 해서 하는 것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내가 공부 잘해. 근데 집에서 너 공부 잘하니까 의대 가래. 근데 나는 사람 배째고 막 그런 거 절대 못해. 사람 상대하는 거 절대 못해. 근데 점수대가 된다 해서 부모가 하라고 해서 하면 행복해? 절대 안 행복해요. 그치? 그 다음에 관용적이고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갖고 타인에 대한 관심과 동정심, 이건 좀 도덕적인 관심사에서 행복이 발휘할 수 있다는 거야. 뭐냐면 선생님도 이걸 지문을 매년 보는데 이번에 또 보면서 또 느낀 게 약간 이런 느낌? 선생님이 열심히, 내가 20살 때 대학교 때 엄청 열심히 살았다 했잖아. 막 남들의 발표를 짓밟으면서 나의 점수 아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아득바득 살았잖아. 근데 그렇게 살았을 때 절대 안 행복했던 것 같아. 행복이라는 생각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지금 좀 행복하거든, 삶을 살 때. 근데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일단 수업 준비를 하는 거는 개쉐시야. 내 일이다 보니까 재미없겠지. 근데 재미없는데 그걸 해서 너희들이 성장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걸 느끼면 또 그걸 생각해서 열심히 또 수업 준비를 해. 다음 수업 준비를. 그러면 그게 내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고, 타인에 대한 성장과 뭔가 성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그냥 가르쳤어 땡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원 가면은 진짜 나는 가르쳤고 받아들인 건 네가 알아서 해. 근데 나는 조금 더 매년 똑같은 걸 해. 매년 똑같은 걸 하지만 또 내가 놓친 게 있나, 어떻게 또 가르쳐 볼까라는 연구를 엄청 많이 하거든, 쌤은. 그래서 그게 뭔가 너희들을 위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쌤은 수업 준비를 하는 건 너무 힘들지만 막상 너희들이 오르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얘들아. 덕분입니다. 아무튼 anyway 돌아와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을게. 약간 시간이 애매하네요.
그래서 좀 정리 잘 하시고